1991년 3월 27일 대한민국 경주시 계림 뉴스호스텔 214호실에 체크인했던 일본인 23살 오마사 유미씨가 다음 날인 28일 오전 10시경 호텔 프론트에 키를 맡기고 방에 짐을 그대로 남겨둔 채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너무 이상한데 유미씨가 실종되고 한 달 후 일본 에이메현의 이오시, 그러니까 유미씨의 본가 앞에 수상한 검은 세단차가 며칠 동안 내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곤 그 차 안에 3명의 남자가 장시간에 걸쳐 본집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때 유미씨의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미씨가 실종된 1991년 3월부터 해가 바뀐 1994년 10월 오후까지 여러 번의 무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띠링띠링 전화 울려서 받으면 아무 말이 없는. 도대체 이 사건, 뭐가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그녀가 한국에 와 실종되기까지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3월 하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녀는 어느 날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나 학교 졸업한 기념으로 혼자 여행 좀 다녀오고 싶은데 가까운 나라 한국 경주인가? 거기에 오래된 멋진 유적들이 많다는데 나 거기로 힐링 여행 좀 다녀올게요. 이런 딸의 말에 맨 처음 아빠 엄마는 반대했습니다. 어머 애가 미쳤나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 혼자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안 돼.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 딸 성격상 우리가 이렇게 말려도 지 마음대로 갈 거라는 걸.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그래서 결론은 부모님, 아우 널 누가 말려. 안전하게 갔다 오고 여행 가서도 틈틈이 연락하고 일본 들어오면 바로 전화해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그녀는 일본 친정집에서 하루 자고요. 다음날 26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으로 이동. 거기서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인 27일 오전 부산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부산항에 도착해서 다시 77km 정도를 고속버스 타고 이동. 경주에 도착한 후 한 번 시내 싹 둘러보고 경주 계림 뉴스호스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둘러보고 호텔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인 28일 그녀는 이제 즐겨야죠. 방에 짐을 둔 채 외출합니다. 그리곤 사라졌어요. 그냥 이렇게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경주를 즐길 새도 없이. 그녀는 원래 4월 1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2일에는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딱 28일 이후 그녀에게선 아무런 전화도 아무런 문자도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요, 애가 연락도 한 번 안 할 정도로 경주 가서 흠뻑 빠졌나 보네 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이 없기로써니 이렇게까지 안 할 애는 아니거든. 일본으로 돌아올 날짜가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4월 8일 유미 씨의 친구들과 그리고 호텔 측 여러 군데에 다 전화를 돌립니다. 혹시 우리 딸과 연락됐니? 혹시 그 호텔에 우리 딸 아직 있습니까? 하지만 다 모른대. 가족들은요 바로 입국 관리국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우리 딸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간 출국 기록은 있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귀국 이력은 없네. 답답함에 가족들은 영사관이나 외무성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 가족들은 아무래도 내 딸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 같은데
바로 일본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4월 10일 일본 경찰에서 우리나라 경주경찰서로 수색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유미 씨는 일본 에이메현 이오시에서 5살 위 오빠 그리고 밑에 7살 어린 동생 사이에 딱 껴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활발했고 흥미로운 일들을 만나면 끝까지 쫓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행도 가족들이 말리기 포기했던 거예요. 가지 말라라고 해봤자 넌 끝까지 갈 게 뻔하니까. 그런 성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에대학 인문학부 사회학과로 진학. 졸업 후에 그녀는 고고학을 더 공부해보고 싶다며 대학원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그녀는요, 공부에 욕심이 많았어요. 고고학.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 23살이었어요. 얼마나 이 화장품, 옷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까? 하지만 그녀는 돈 벌면 전부 공부할 책을 사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 여행 또한 불국사나 이런 유적이 많잖아요. 공부 겸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경주는 인구 약 25만 명으로 옛날 신라의 수도였죠. 경주 시내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부터 석굴암 등등 많은 유적과 민속촌 등등이 있습니다. 되게 인기 있는 관광지죠. 27일 경주 도착, 28일 외출했잖아요. 이날 이런 유명한 곳들을 볼 생각에 굉장히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호텔을 나섰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실종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외무성을 경유한 우리 경주경찰의 수사 보고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종된 당일 28일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28일 오전 계림 뉴스 호스텔 기념품 판매점에서 유미 씨가 여행자 수표로 백옥상 가락지와 목걸이 각 한 개씩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구입한 거 결제해준 판매원, 직원이라는 겁니다. 직원. 분명히 이 여자였다고. 또 다른 목격자는 불국사에서 석굴암까지 순회 버스가 있는데 유미 씨가 그걸 타고 불국사 석굴암을 관광하고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국립경주박물관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불국사 주차장 관리인과 불국사 석굴암 순회버스 운전했던 버스 기사가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28일 호텔 나와서 불국사도 보고 석굴암도 보고 기념품도 사고 어느 정도 좀 관광을 했다는 거거든요. 관광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경찰은 납치, 감금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이 사건에만 10만여 명을 동원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 또한 이 사건을 긴급 보도하면서 한국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4개월 정도 흘렀을 때 1991년 7월 유미 씨의 어머니는 TV에서 섬뜩한 뉴스 보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북한이 일본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혹시 내 딸 북한으로 끌려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팍 드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의혹만 가진 채 딸을 찾기 위해 부모님은 몇 번이고 한국으로 넘어와 경주경찰서를 방문하면서 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 그렇게 시간이 무려 10년 이상 흘러 2002년 북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의에서 북한은 다시 소름 끼치는 말을 하죠. 일본인 납치 인정한다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어머니가 평소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납북 일본인의 행방을 조사하는 민간 단체인 일본 특정 실종자 조사회를 신청. 2008년도에 유미 씨의 정보를 등록시킵니다. 내 딸도 북한으로 납치된 것 같다고.
솔직히 이 어머니가 내 딸 실종됐다고 무작정 북한 납치를 의심한 건 아니에요. 유미 씨가 실종되고 한 달 후 이 일본 부모님의 본 집에 검은색 차가 슥 서더니 거기서 남자 3명이 계속 자기 집을 감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게 그냥 부모님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불량 청소년이나 그냥 남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촉이 있잖아요. 계속 며칠을 그 자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기들 집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유 모를 공포심까지 느꼈다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그 3명의 남자가 북한 공작원이 아닐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 딸 납치하고 그 후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 감시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거기다 1991년 3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부모님의 집으로 여러 번 무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다가 그냥 툭 끊어지는. 실제로 납북 납치 피해자들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이 자신의 생존을 알리기 위해 무언의 전화를 가족에게 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한 번만이 아닌 여러 번 걸려온 사실을 감안할 때 유미 씨가 남모르게 전화를 걸어왔던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감시 속에 말은 못하고 목소리만이라도 들으려고 전화했던 게 아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북한과 한국 사이에는 군사 경계선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허가로 군사 경계선을 넘으면 조선인민군에게 발견돼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기에 남한과 북한 간의 바로 이동은 힘들지만 중국을 거쳐서 이동하면 가능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하면 중국 단둥항이라는 곳을 목표로 하면 된다는데, 단둥항은 한국의 인천항과 선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승선 시간은 16시간. 인천항에서 서울을 경유하면 경주시 접근성도 문제 없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루트를 짠다면 중국 단둥 랑터우 공항에서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으로 이동, 베이징에서 한국인 관광객으로 가장, 경주시에서 가까운 포항공항을 경유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둥 랑터우 공항에서 포항공항으로 가는 직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승의 부담은 있지만 타이밍 좋게 계획을 짠다면 선박, 페리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고.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위조 여권도 필수로 필요하게 되겠죠. 이처럼 군사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중국을 거쳐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에서 일본인을 납치했어요. 북한으로 데리고 가야 돼.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 루트를 반대로 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겠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목표물을 북한으로 데려오는데 노력이 수반되지만 이 방법이라면 한국에서의 일본인 납치도 가능합니다. 유미 씨가 어떤 경로로 납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사 경계선 통행 허가는 무리이기 때문에 중국을 경유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혹시 이 공작원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유미 씨가 한국으로 여행 오기 전부터 일본에서 생활할 때부터 그녀의 목표 타겟으로 잡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납치하려고. 공작원들이 그녀의 생활을 감시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던 도중에 얘가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간대. 이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 혼자 여행 갔던 그 타이밍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때다. 바로 납치를 한 게 아니었을까. 사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요, 일본인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도 북한에 의외로 많이 납치가 됐었다고 해요. 1983년부터 1994년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해수욕장이나 해안에 종종 북한의 납치를 경계하는 주의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그 수만 정부 인정하에 500명이고 공인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하면 약 4,000명 이상은 존재할 거라고. 여튼 그녀가 남긴 건 호텔 방 안에 지갑과 의류, 용품 같은 그런 짐들 뿐입니다. 즐겁게 경주로 여행 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부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하러 여자 혼자 외국에 보내냐 라고도 말을 합니다. 확실히 혼자 행동함으로써 공작원이 노린 것은 사실이에요. 공작원이 아닌 범죄에 타깃이 된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고 혼자 여행 왔고 나발이고 이걸 떠나서 그녀가 한국에 출발하기 전부터 타깃이 되어 있었다면 일본에서 살아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북한 공작원이 잘못된 거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이 혼자 여행 갈 수도 있죠. 아무래도 북한의 납치가 아닌 다른 강력 범죄의 타겟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사로 어딘가에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가장 강력한 주장이 이제 북한 납치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가족들은 그리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녀가 살아있다면 23살이었던 그녀는 벌써 50이 넘은 중년 여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빨리 그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으로 여행 왔던 한 여성의 미스테리 실종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